평범한 저녁이었고 그 평범함은 꽤 오래도록 그 집을 지배해 왔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 만든 반찬이 놓였고 거실 TV에서는 소리 낮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가볍게 배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그릇을 놓으면서 가족의 하루를 묻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다고 대답했습니다. 옆집 친구는 초인종 소리에 밝게 들어왔고 늘 그러하듯 자연스레 이 집의 일원인 듯 행동했습니다. 그날 표면적인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도 그 온기를 즐기는 듯 보였고 남편은 지친 몸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는 반짝이는 눈으로 남편의 넥타이를 심심하다며 고쳐 먹여주었고 그 손길은 불편할 정도로 길게 머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오래 기억될 만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그 장면을 보며 잠깐 가슴이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스스로를 달래듯 웃어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날 친구라서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날 그는 표정에 피로가 더해졌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날 손님을 배웅하고 이야기 더하느라 늦었다고 했지만 그 빛나는 말들이 아내의 귓가에는 조금씩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뒤집혀 놓인 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가끔씩 메시지 알림이 깜박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남편은 휴대폰을 슬쩍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자신을 너무 의심한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밤의 작은 진동 하나가 이미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예고 없이 들러 집안의 기운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다녀온 로스터리 카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남편과 공감대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고 친구는 남편의 말에 호응하며 자연스럽게 많이 웃었습니다. 그 유대감이 유독 친밀해 보였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 친밀감은 가끔은 아무렇지 않은 티를 내지만 아내의 눈에는 서서히 다른 의미로 스며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문득 왜 이런 감정이 드는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장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신호들이 모여 점점 하나의 패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남편이 최근 들어 잠깐의 외출을 자주 하거나 친구가 우연히 집에 자주 드나드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한 점들이 그 패턴의 첫 조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지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장은 의도치 않게 작은 불협화음을 감지하곤 한다고,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몸짓과 시선이 모여 만드는 무언의 언어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도 이미 어떤 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남편의 어깨를 고쳐주는 행위, 길게 머문 대화의 여운,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서로의 향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냄새, 손끝으로 스치는 온기, 그 모든 게 아내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전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확신이 서기 전엔 행동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남은 평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주말 아침이 오면 자주 친구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둘은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옥상 텃밭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 친밀함이 오래도록 이어져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초대받은 것뿐이라고 아내는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설득은 점점 가늘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친구가 아들네 집에 다녀와서 늦었다며 가볍게 웃었을 때 남편은 다음 주에 그 모임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잠깐 흔들리며 시선을 내렸고 남편은 무심한 척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쓸어줬다는 것이 아내의 기억 속에서 더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동안 아내는 자신이 처음으로 느낀 배신감의 모양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아주 작은 틈에서 비집고 들어오는 무언가에 의해 바스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차분히 식탁에 앉아 라디오를 켰고 먼 뉴스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편함은 계속해서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파문을 무시하며 가장으로서의 남편을 믿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같은 강도로 복구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밤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은 이후 사건을 차분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의 미세한 균열이 결국 바람이 되어 집 전체를 휩쓸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우연과 필연 사이에 놓인 흔적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반복되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결심했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재정렬했고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모여 점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오래된 등산 가방을 정리하다가 남편과 친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둘은 해발이 높은 산 정상에서 서로 어깨를 기대고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예사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사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진 속에 함께 있어야 할 다른 동료의 빈자리가 계속해서 눈에 발렸다고 했습니다. 왜 둘만 있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굴러다녔고 그 질문은 곧 의심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짧은 메시지 미리 보기가 스쳐 지나간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쪽으로 갈게 라는 문구와 함께 시간표가 적혀 있었고 그 시간은 예전에도 반복적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그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확인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신을 자책했고 동시에 이유를 찾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사실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카페에 갔습니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관찰의 시작이었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연속들이 한 편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카페는 낮은 대화와 커피 머신의 박자 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아내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남편과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대화했고 가끔 서로의 손등을 살짝 만지는 제스처가 눈에 띄었는데 그 손짓은 친구 사이의 관례적인 터치로만 보이기에는 더 많은 것을 암시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어 질문하길 나는 어떤 증거를 원하는가?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충분한 현장이 반복될 경우에는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심은 치밀함을 요구했고 치밀함은 때로는 잔인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작은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메모 시간표 그리고 작은 녹음기였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은 집에 돌아오기 전 잠시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짧았습니다. 아내는 그 목소리의 숨소리에서 익숙한 떨림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떨림은 설명 불가능한 죄책감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웃의 복도에는 폐쇄회로 CCTV가 있고 경비원에게 확인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경비실에 들러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은 흔히 있는 이야기라는 듯 말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같은 차량이 반복 출입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들락거린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알몸으로서의 확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과 패턴을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수첩을 뒤적이며 며칠 전의 출입 기록을 알려주었고 그 기록은 아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그날이라는 기호는 이제 아내의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새겨졌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녹음기를 켜넣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생기면 나는 더 이상 눈 감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무겁게 진공처럼 가라앉아 집안 전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허무맹랑한 자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히 사실로서 증거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용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웃 몇 명과 짧은 대화를 더 나누었습니다. 수선업자, 택배기사, 경비원, 심지어 우체국 배달원까지 작은 정보들을 우연히 건네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 무렵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어떤 날은 새벽에도 차량이 들어온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 작은 진술들은 독립적인 증거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 얽히며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패턴은 곧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정황을 정리하며 속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의 늪에 빠지지 않기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작은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 아내는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완성되었고, 이 결심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조금 더 분명해질 거야. 그리고 그 말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때까지 그녀의 숨결과 함께 숙성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우연과 추측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을 사실로 남기고 사실을 진실로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녹음기, 사진, 이웃들의 목격담, 경비 기록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쌓는 증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행동했고 차분함 속에 묻힌 불꽃은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내는 녹음기를 가방 속 깊은 곳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카페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단순 관찰이 아니라 기록을 위해 왔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풍겨오는 커피 향과 사람들 말소리가 일상처럼 들렸고 그 익숙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장면에 긴장을 더해 주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얼굴을 가린 채로 두 사람을 지켜보자 남편과 친구가 평소보다 더 편하게 웃고 있었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 웃음의 여운은 손짓으로 연결되었고 그 손짓은 아내의 녹음기에 충실히 포착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친구의 대화는 더 은밀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주변을 살폈고 때로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참는 듯한 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남편은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라고 말했고 친구는 걱정 말라. 다 준비되어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아내는 재생된 녹음의 단편을 상기하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가슴은 그 순간에 무언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소리는 말이 아닌 믿음의 파열음이었습니다. 아내는 녹음 외에도 남편의 차량 출입 패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차장 카메라 각도에서 보이는 날개 달린 새벽비 같은 그림자가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날짜, 시간, 차량 번호 일부 포함, 그날의 날씨, 증언자 이 모든 것은 지묘하게 수집되어 하나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나중에 공적 자리에서 작동할 증거로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아내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고 때로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기록의 연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냉정히 정리되었고 분노는 정확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나였나?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녀는 그 질문들을 머릿속에 던져두고 명확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내는 흔히 있는 이웃의 모임이 열리던 날 조용히 자료를 챙겨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리수거 규칙을 논의하는 모임이었지만 아내는 공적 공간에서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메모한 시간표를 심장 한켠에 고이 접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었고 사회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허락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분리수거를 위한 모임이지만 이웃 간의 신뢰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다루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긍했고 공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의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메마른 음질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 예전 그 카페에서 만나자라는 문구 걱정 마. 내가 정리할 거야.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부인할 수 없는 장면은 음성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사실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눌린 것들이 터져나오는 시간은 가까웠습니다. 녹음이 끝난 뒤 몇 분간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정적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소환시켰습니다. 한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눈시울을 적셨고 한 아저씨는 고개를 돌려 손에 든 신문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친구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으나 그 소리는 공기의 무게에 눌려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각자 나름의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개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무관심을 가장했지만 모두가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복수나 응징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임을 알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이 더 큰 해악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공적인 자리에서의 폭로가 자신을 어떤 결과로 이끌지 충분히 인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오래전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첫걸음, 서로가 젊었던 날의 웃음,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모든 장면 위에 지금의 사실이 얹히며 새로운 해석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한다. 나를 위한 끝. 그 말은 결연했고 동시에 자유를 향한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폭로는 사적인 충격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평온한 얼굴로 녹음기와 사진들을 꺼냈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한순간 응시했습니다. 녹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와 친구의 떨리는 대답은 공기 중에 선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고 그것은 곧 사람들 사이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을 끄려 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정사이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울음을 삼키며 오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정사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누군가의 배신이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결코 사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녀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려 했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민 몇 명은 아내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몇 명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속삭였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남편과 친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초조하게 말을 더듬었고 친구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이미 늦었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도구일지 모르지만 신뢰는 단번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몇 이웃은 즉석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중재를 권유했고 어떤 이는 법적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지만 녹음된 목소리와 반복되는 출입 기록을 앞에 두고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료를 접고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결정은 서로의 행동에 따라 법적 사회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을 긋는 선언이었습니다. 공개 폭로 이후 동네의 관심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소문은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부 관계자는 짧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고 그들의 대면은 서늘한 공기만 남겼습니다. 아내는 외부의 시선과 불편함 속에서도 스스로의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지켰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내는 이별의 일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정리하며 사진을 꺼내어 상자에 넣었고 그 상자는 차곡차곡 쌓여 집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그 사과는 어떤 이에게는 용서의 발판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내는 자신이 더는 같은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왔고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걷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마다 공원길을 걸었고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처음에는 쓴맛만 느껴졌지만 어느새 그 쓴맛의 뒤에 남는 잔향이 조금씩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서서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기지만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용기라고.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겠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결심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도시의 평범한 동네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그 이후의 삶을 자신으로 채워나가는 일이라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삶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쉽지 않겠지만 어쩌면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대답을 이끌어낼지 모릅니다.